여보, 당신한테 내가 시들어가는 모습까진 보이고 싶지 않. 리얼리티를 살리겠다며 머리카락을 전부 밀어버리고 2주 동안 단식 투쟁이라도 하듯 굶어 해골처럼 변해버린 남자. 불과 1분 전까지만 해도 그는 가정법원 앞에서 나를 끌어안고 콧물까지 흘려가며 오열했었다.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그로부터 딱 1시간 뒤 나는 서초구청에서 그 시한부 환자를 다시 마주했다. 오늘 내일 한다던 그는 펄펄 날아다니고 있었다. 그것도 모자라 배가 남산만하게 부른 여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세상에서 가장 비굴하고도 행복한 표정으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여자는 다름 아닌 내가 친동생처럼 아끼던 사촌 동생이었다. 좋아. 내가 꾀병이라면 나는 너를 진짜로 사회적으로 매장시켜 줄게.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좋아요와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 분 한 분께 반갑게 인사드리고 싶네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지원아, 제발 부탁이다. 내 마지막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제발 나 좀 놔줘. 그날은 10월 12일 오후 2시였다. 눈이 시릴 정도로 햇살이 좋은 날이었지만 서울대학교병원 복도 끝자락에 들이운 이 그늘까지는 비추지 못했다. 나의 남편, 평생 나의 우산이 되어주겠다던 박도준은 지금 차디찬 인조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의 무릎이 바닥에 부딪히며 나는 둔탁한 소리가 마치 무딘 칼날처럼 내 고막을 쓱쓱 썰어내는 것만 같았다. 그는 말랐다. 너무 말라서 얼굴 윤곽이 다 드러날 정도였다. 본래 딱 맞았던 환자복이 헐렁하게 매달려 있는 꼴이 마치 폐잔병이 흔드는 백기처럼 보였다. 췌장암 말기. 나는 손에 쥐고 있던 얇은 진단서를 구겨질 듯 꽉 쥐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렸고 손톱은 살을 파고들 기세였다. 종이가 파르르 떨리며 내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이 적막한 공간을 날카롭게 긁었다. 의사 선생님이 길어야 3개월이래? 그의 목소리는 찢어진 풀무처럼 거칠었고 쇳소리가 섞여 있었다. 푹 꺼진 눈두덩이 사이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내 발등 위로 떨어졌다. 소름 끼치도록 뜨거운 눈물이었다. 안 돼. 고칠 수 있어? 도준 씨, 요즘 의술이 얼마나 좋은데. 내 목소리는 덜덜 떨리고 있었다. 목구멍으로 깨진 유리 조각을 삼킨 것처럼 말 한마디 한마디를 내뱉을 때마다 비릿한 피 맛이 났다. 나 돈 있어. 우리 전세 보증금 빼면 돼. 그걸로도 모자라면 사채라도 쓸게. 어떻게든 살려낼 거야. 짝. 날카로운 마찰음이 내 울음 섞인 호소를 단번에 끊어버렸다. 내 뺨이 아니었다. 평소 설거지할 때도 손상한다며 고무장갑을 2겹씩 끼던 나의 시어머니가 자신의 허벅지를 냅다 후려치며 바닥에 주저앉은 소리였다. 아이고, 내 팔자야. 어머니는 머리를 산발한 채 평소 곱게 관리하던 얼굴을 잔뜩 일그러뜨리며 콧물과 눈물을 범벅으로 쏟아내고 있었다. 그녀가 내 바짓단을 어찌나 세게 움켜쥐었는지 발목이 으스러질 것만 같았다. 한지원, 이 독한 년아. 너는 우리 도준이 눈도 못 감고 죽는 꼴을 보고 싶어서 그러냐? 어머니의 비명은 칠판을 손톱으로 긁는 소리처럼 신경을 곤두세우게 했다. 도준이는 너 고생시키기 싫어서 그러는 거 아니냐? 죽고 나서 너한테 빚더미만 남겨주기 싫다잖아. 애가 어쩌면 이렇게 눈치가 없어? 너는 어떻게 내 생각만 하니? 이기적이라고?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2사람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한 명은 무릎 꿇고 이혼을 구걸하고 한 명은 바닥에 퍼질러 앉아 이혼을 강요하고 있었다. 지원아. 박도준이 고개를 들었다. 한때는 꿀이 떨어지던 그 눈동자에 지금은 절망과 애원만이 가득했다. 내가 죽으면 그동안 쓴 병원비랑 빚들이 다 내 몫이 돼. 우리 아이도 없잖. 이혼만 하면 그 빚들 법적으로 너랑 아무 상관 없게 되는 거야. 이게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야. 제발 부탁이다. 나 가는 길 마음 편하게 가게 해줘. 응. 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3년 전 결혼식 날이 떠올랐다. 그때도 그는 이렇게 한쪽 무릎을 꿇고
나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주겠다고 맹세했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양쪽 무릎을 다 꿇고 나를 밀어내기 위해 애원하고 있다. 거대한 죄책감이 밀물처럼 밀려와 나를 집어삼켰다. 나는 얼마나 비열한 여자인가. 이 상황에서도 그를 붙잡고 싶어 했고 그 희박한 가능성을 위해 그에게 항암 치료의 고통을 강요하려 했다니. 내가 어떻게 고개를 끄덕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그날 오후의 햇살이 냉장고 냉동실 조명처럼 차갑게 느껴졌던 것만은 선명하다. 이혼 수속을 밟던 날, 서울에는 장대비가 쏟아졌다. 가정법원 앞은 배수가 잘 되지 않아 빗물이 발목까지 차올랐다. 우산 끝을 타고 흘러내린 차가운 빗방울이 어깨를 적시고 금세 외투 안쪽까지 축축하게 스며들었다. 박도준은 검은색 캡모자를 눌러쓰고 있었다. 챙을 깊게 내려 얼굴이 반쯤 가려져 있었다. 두꺼운 마스크 너머로도 창백하다 못해 투명해진 그의 안색이 보이는 듯했다. 그는 간헐적으로 기침을 토해냈다. 그때마다 몸을 새우처럼 웅크리는 꼴이 당장이라도 폐를 뱉어낼 것처럼 위태로워 보이게 했다. 그 모습을 보는 내 가슴이 미어졌다. 그가 마음 편히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재산 분할 협의서에서 나는 거의 모든 것을 포기했다. 일산에 있는 전세 아파트. 결혼할 때 내가 모은 전 재산의 부모님의 노후 자금까지 탈탈 털어 마련한 보증금이었다. 그가 손에 마지막 치료비라도 쥐고 있게 하려고 나는 전세금을 뺀 돈 전부를 그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넘기는 것에 동의했다. 그 대가로 내가 얻은 것은 빈털터리가 된 자유와 너덜너덜해진 마음뿐이었다. 도준 씨, 이 돈으로 꼭 좋은 병원 가서 치료받아. 알았지? 법원 앞에서 헤어질 때 나는 내 전 재산이 든 체크카드를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빗물이 머리카락을 타고 뺨으로 흘러내려 입안으로 들어왔다. 짜고 쓴 맛이 났다. 그는 내 눈을 피한 채 황급히 카드를 낡은 검은색 백팩에 쑤셔 넣었다. 뼈마디가 앙상한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배웅하지 마. 빗소리에 묻혀 그의 목소리가 조각조각 부서져 들렸다. 지원아, 나 같은 놈은 잊어버려. 나중에 좋은 남자 만나서 아이도 낳고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아. 그 말을 끝으로 그는 도로변에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모범 택시 뒷좌석으로 몸을 구겨 넣었다. 차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보았다. 잔뜩 웅크리고 있던 그의 어깨가 순식간에 펴지는 것을. 더 이상 긴장도 고통도 없는 사람처럼 편안하게 등받이에 기대는 모습을. 착각이겠지? 나는 빗속에 멍하니 서서 회색 빗줄기 사이로 멀어지는 택시의 붉은 미등을 바라보았다. 내 몸의 일부가 저 차에 실려 생살이 뜯겨나가는 것 같은 통증이 느껴졌다. 남편도, 집도, 돈도 사라졌다. 35. 대형 로펌의 행정실장으로서 완벽한 인생 계획을 세웠다고 자부했던 나는 지금 광화문 한복판에서 세상에 버려진 고아 꼴이 되어 있었다. 돈을 아끼기 위해 나는 보증금이 싼 반지하 방을 구했다. 벽지에는 곰팡이가 피어 얼룩덜룩했고 공기 중에는 눅눅하고 퀴퀴한 냄새가 떠다녔다. 밤마다 창문 밖에서는 취객들이 구토하는 소리와 길고양이들의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도준 씨가 살 수만 있다면? 단 하루라도 더 숨 쉴 수 있다면? 비록 우리가 남남이 되었을지라도 나는 이 모든 비참함을 견딜 수 있었다. 나는 크리스마스 때나 가끔 가던 교회에 매일 새벽같이 나가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다. 그것만이 내가 미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그 전화가 걸려오기 전까지는 이혼한 지 딱 이틀째 되던 날이었다. 나는 어두컴컴한 방구석에 앉아 불어터진 컵라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김 때문에 눈시울이 시큰거렸다. 밥상 위에 올려둔 휴대폰이 요란하게 진동했다. 어둠 속에서 화면이 켜지며 뿜어내는 빛이 옆에 놓인 결혼사진을 비췄다. 손때가 묻어 낡아버린 액자 속 우리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화면에는 김미영이라는 세 글자가 떠 있었다. 대학 동기이자 현재 서초구청 혼인신고 창구에서 일하는 친구였다. 미영아. 나는 억지로 목소리를 쥐어짜냈다.
목이 잠겨 쇳소리가 났다. 무슨 일이야? 야. 한지원.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건 안부 인사가 아니었다. 극도의 충격과 분노를 억누르는 짐승의 으르렁거림 같은 목소리였다. 내 전 남편, 그 박도준이라는 인간 말이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나는 순간 멍해졌다.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도준 씨. 그 사람이 왜, 무슨 일 생겼어? 혹시 병세가 악화된 거야? 설마.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공포가 혈관을 타고 순식간에 전신으로 퍼져나갔다. 혹시 병원에서 부고 소식이라도 전해진 걸까? 벌써 잘못된 건가? 병세. 무슨 놈의 병세. 미영이의 목소리가 하이톤으로 치솟았다. 수화기 너머로 구청 민원실의 시끄러운 대기 호출음과 웅성거리는 소음이 섞여 들려왔다. 그 인간 지금 내 눈앞에 있어. 바로 여기 3번 창구에 있다고. 지금 혼인신고서를 쓰고 있단 말이야.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창밖 취객의 고성방가도, 컵라면의 김도, 심지어 내 숨소리마저 뚝 끊겼다. 혼인신고. 나는 고장난 기계처럼 그 단어를 반복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질려버려 아무런 사고도 할 수 없었다. 뒤통수를 해머로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미영아, 너 지금 농담하는 거지? 그 사람, 췌장암 말기야. 걷는 것도 힘들어해서. 췌장암. 미영이가 헛웃음을 터뜨렸다. 기가 차다는 듯한 비웃음이었다. 지원아, 너 미쳤니? 이 개자식 지금 최고급 맞춤 정장 빼입고 있어? 네이비색 슈트에 포마드 발라서 머리는 반들반들하고 얼굴은 홍삼 광고 모델처럼 혈색이 좋아. 환자.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내가 저번에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보다 100배는 더 건강해 보여.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휴대폰을 놓칠 뻔했다. 그리고 미영이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동정과 혐오가 뒤섞인 목소리로 속삭였다. 옆에 있는 여자. 배가 산만해 트렌치 코트로 가리려고 했는데 택도 없어. 딱 봐도 임신 7개월은 넘었어. 그 여자 이름이 윤세아라는데. 윤세아. 그 이름 세 글자가 번개처럼 내 뇌리를 찍고 들어왔다. 윤세아. 내 이종사촌 동생. 어릴 때부터 사슴 같은 눈망울로 나를 쳐다보며 언니 하고 따르면서도 내가 제일 아끼는 인형은 꼭 실수로 망가뜨리고 새 옷을 빌려가서는 절대 돌려주지 않던 윤세아. 건설 그룹 회장의 혼외 자식이라는 이유로 외국을 떠돌며 자랐다는 윤세아. 석 달 전 집안에서 정략 결혼을 시키려 한다며 울고불고 찾아와 우리 집 객방에서 꼬박 한 달을 얹혀 살았던 윤세아. 기억의 파편들이 미친 듯이 역류하기 시작했다. 도준 씨가 확진 판정을 받기 한 달 전, 세아는 우리 집에 머물고 있었다. 그 무렵 도준 씨는 항상 야근이라며 새벽에 들어왔고, 세아는 얇디얇은 실크 슬립 차림으로 거실 소파에 누워 TV를 보곤 했다. 자다가 목이 말라 거실로 나왔을 때, 베란다에서 도준 씨와 세아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다. 둘은 지나치게 가까이 붙어 있었다. 내가 인기척을 내자 도준 씨는 화들짝 놀라 담배를 껐고 우울해하는 처제를 위로해주고 있었다며 둘러댔었다. 언니, 형부는 진짜 자상하다. 나도 형부 같은 남자 만나면 소원이 없겠어. 세아가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내뱉었던 그 말이 지금 독사처럼 내 척추를 타고 기어올라 차가운 혀를 날름거리고 있었다. 지금 갈게. 나는 전화를 끊었다. 울지 않았다. 심지어 손떨림도 멈췄다. 전례 없는 차분함이 나를 감쌌다. 그것은 극도의 분노가 만들어낸 절대영도의 차가움이었다. 나는 문 뒤에 걸려있던 트렌치 코트를 낚아챘다. 내가 가진 옷 중 그나마 사람 꼴을 갖춘 유일한 옷이었다. 나는 반지하 방을 뛰쳐나와 택시를 잡았다. 서초구청이요. 최대한 빨리요. 백미러로 나를 힐끔 본 기사는 귀신이라도 본 듯 창백한 내 얼굴에 놀랐는지 말없이 엑셀을 깊게 밟았다. 차창 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빠르게 뒤로 밀려났다. 한강 다리 위로 강한 바람이 불어 강물이 거칠게 일렁였다. 도준 씨의 병원비를 마련하겠다고 서울 하늘 아래
내 몸 하나 누일 곳마저 팔아치우려 했던 내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땅을 치며 통곡하던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법원 앞에서 아이 낳고 평범하게 살아라며 짐짓 슬픈 척하던 도준 씨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랬구나. 다 그랬던 거구나. 그 모든 눈물, 그 모든 무릎 꿇음, 그 모든 너를 위해서라는 개소리들은 완벽하게 연출된 한 편의 막장 드라마였다. 배경 없고 물려받은 재산 없고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밖에 없는 이 지루한 여자를 떼어내기 위해서. 비록 혼외 자식이지만 재벌가의 피가 흐르는 윤세아로 갈아타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아이. 우리는 결혼 3년 내내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 병원 검사 결과 도준 씨의 정자 활동성이 떨어진다는 진단을 받았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친척들 앞에서 내 자궁이 냉골이라서 그렇다며 떠들고 다녔고 역겨운 냄새가 진동하는 한약을 억지로 들이키게 했다. 그런데 윤세아가 임신을 했다. 결국 나만 병신이었던 거다. 택시가 서초구청 앞에 급정거했다. 나는 지갑에서 5만 원권 한 장을 꺼내 던지듯 놓고 거스름돈은 받을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차 문을 박차고 나갔다. 회전문이 웅웅거리는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다. 민원실 아는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내 눈에는 단 한 곳만 보였다. 3번 창구 앞 그 뒷모습은 너무나 익숙했다. 구부정한 등도 떨리는 어깨도 없었다. 척추는 꼿꼿하게 펴져 있었고 고급스러운 네이비 슈트가 그의 넓은 어깨선을 완벽하게 감싸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살짝 기울인 채 옆에 있는 여자에게 내가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다정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리고 그 여자, 윤세아. 그녀는 미색 샤넬 원피스에 같은 톤의 캐시미어 코트를 걸치고 있었다. 남산만하게 불러온 배를 마치 전리품인 양 내밀고 있었다. 그녀는 박도준의 팔짱을 낀 채 거의 매달리다시피 했고 얼굴에는 신부의 설렘으로 홍조가 가득했다. 도준 오빠, 우리 튼튼이가 발로 찼어. 세아의 콧소리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설탕을 들이부은 듯 끈적했다. 그래, 이 녀석 축구 선수를 시켜야겠네. 힘이 장사야. 저 목소리. 불과 이틀 전까지만 해도 나 곧 죽어라며 쇳소리를 내던 그 목소리. 지금은 뱃속부터 끌어올린 우렁찬 성량으로 예비 아빠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었다. 전신의 피가 거꾸로 솟구쳐 고막이 윙윙거렸다. 나는 한 발 한 발 그들에게 다가갔다. 또각, 또각, 또각. 대리석 바닥을 찍어 누르는 하이힐 소리가 마치 저승사자의 발소리처럼 울렸다. 주변 사람들이 내게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를 느꼈는지 하나둘씩 귀를 터주며 쳐다보았다. 나는 그들의 등 뒤에 섰다. 최장한 말기라며? 내 목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날카로운 얼음 속 곳이 되어 그들을 감싸고 있던 분홍빛 공기를 단숨에 찢어발겼다. 박도준의 등이 돌처럼 굳었다. 일시 정지 버튼이 눌린 로봇처럼 세아의 배를 쓰다듬으려던 그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가 몸을 돌렸다. 시선이 마주쳤다. 내가 상상했던 당황스러움이나 부끄러움은 없었다. 나를 발견한 순간 박도준의 눈에 스쳤던 아주 찰나의 놀라움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소름 끼칠 정도의 냉담함과 혐오감이었다. 마치 음식물 쓰레기를 보는 듯한 눈빛.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 그가 미간을 찌푸리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마치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중에 난입한 잡상인을 대하는 말투였다. 미행했냐? 윤세아도 몸을 돌렸다. 나를 본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조소를 날렸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배를 더 내밀며 양손으로 감싸 안았다. 방어적인 자세였지만 눈빛만은 도발적이었다. 언니, 기왕 온 거 축하해주고 가. 축하. 기가 막혀서 웃음이 터져나왔다. 가슴 깊은 곳에서 쥐어짜낸 웃음소리가 울음처럼 들렸다. 뭘 축하해주라고? 죽었다던 남편이 부활한 거? 아니면 사촌 동생이 형부침대로 기어 올라간 거?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다. 서류를 작성하던 사람들이 펜을 멈췄고 창구 안의 공무원들이 고개를 빼꼼히 내밀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들어 올리기 시작했다. 한지원, 여기서 추태 부리지 마. 박도준이 한 발 앞으로 나와 윤세아를 등 뒤로 숨겼다. 그의 거대한 몸집이 벽처럼 내 시야를 가로막았다. 그래, 봤으니까 이제 연극 안 해도 되겠네. 맞아. 나 안 아파. 멀쩡해. 그는 너무나 당당했다. 너무나 뻔뻔해서 오히려 이 상황이 별것 아닌 일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왜 속였어? 나는 그의 눈을 뚫어지라 쳐다보며 물었다. 단 한 조각의 미안함이라도 찾고 싶었다. 왜 그런 식으로 했어? 왜 내 전세 보증금까지 가져갔어? 그거 우리 부모님 노후 자금인 거 알잖아. 언니가 멍청하니까 그렇지? 박도준의 등 뒤에서 윤세아가 고개를 내밀며 키득거렸다. 언니도 알잖아. 도준 오빠네 집안 형편 어려운 거 우리 집에 대릴 사위로 들어오려면 지참금 정도는 들고 와야 면이 서지 않겠어? 그리고 언니 월급으로 평생 모아봤자 서울에 집 한 채도 못 사잖아. 평생 전세나 전전할 팔자인데 도준 오빠는 큰일 할 사람이라고. 그녀는 배를 쓰다듬으며 도끼 어린 눈을 번뜩였다. 그리고 오빠가 그러더라. 언니랑 사는 거 감옥 같아서 숨막혀 죽을 뻔했대. 언니 꼴 좀 봐. 맨날 마트 할인 코너나 기웃거리고 몸에서는 가난한 냄새가 풀풀 나. 무엇보다 그녀는 내 배 쪽을 힐끔 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언니는 알도 못 낳는 닭이잖아. 우리 튼튼이는 그룹의 미래야. 회장님도 약속하셨어. 아들이면 오빠 바로 경영기획실로 발령 내주기로. 그러니까 언니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좀 꺼져줄래? 머릿속에서 퓨즈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시야가 붉게 물들었다. 나는 괴성을 지르며 윤세아에게 달려들었다. 저 가증스러운 얼굴 가죽을 벗겨버리고 싶었다. 짝! 내 손이 윤세아의 머리카락 끝에 닿기도 전에 억센 소나기가 내 손목을 낚아챘다. 박도준이었다. 뼈가 으스러질 듯한 악력으로 나를 제압한 그는 경멸 어린 눈빛으로 나를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다. 아! 균형을 잃은 나는 하이힐이 꺾이며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흉하게 나뒹굴었다. 무릎에서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다. 살갗이 까진 것 같았다. 그는 나를 내려다보았다. 박도준은 내가 잡아서 구겨진 소매 끝을 탁탁 털어내며 바닥에 엎어진 나를 벌레 보듯 했다. 건드리지 마은의 아들 털끝 하나라도 다치게 하면 너 같은 거 팔아넘겨도 보상 못해. 그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내 손목을 잡았던 손을 쓱쓱 닦더니 옆에 있는 쓰레기통에 툭 던져버렸다. 청원 경찰. 이 미친 여자 좀 끌어내요. 제복을 입은 청원 경찰 2명이 달려와 내 양팔을 붙잡았다. 짐짝을 옮기듯 나를 질질 끌고 가기 시작했다. 이거 놔. 내가 피해자라고. 저 새끼가 사기꾼이야. 혼인 빙자 사기꾼이라고. 나는 발버둥 치며 악을 썼다. 참았던 눈물이 기어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나를 손가락질했다. 그들의 눈에 나는 전남편의 재혼 현장에 나타나 난동을 부리는 질투의 눈먼 전처. 딱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멀어지는 회전문 유리 너머로 박도준이 다시 윤세아의 어깨를 감싸 안는 모습이 보였다. 그가 귓가에 무언가 속삭이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리고 다시 펜을 들어 서류에 서명했다. 그 장면이 너무나 눈부셔서 내 두 눈을 파내버리고 싶었다. 구청 현관 밖으로 내동댕이 쳐진 순간 하늘에서 다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을 때렸다. 흙탕물과 눈물이 뒤섞여 뺨을 타고 흘렀다. 젖은 계단에 주저앉은 채 찢어진 스타킹 사이로 피가 배어나오는 무릎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지나가던 행인들은 악취나는 쓰레기라도 본 듯 인상을 찌푸리며 나를 피해 돌아갔다. 나는 잿빛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갑자기 눈물이 멈췄다. 울어서 뭐 하나. 운다고 내 돈이 돌아오나? 내 청춘을 보상받나? 저 파렴치한 인간들이 천벌을 받나? 아니. 신은 없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트렌치코트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액정 위로 빗물이 튀었지만 붉은색 아이콘은 선명하게 보였다. 녹음 중
0시 15분 32초. 민원실에 발을 들여놓던 그 순간부터 나는 녹음 버튼을 누르고 있었다. 나는 대형 로펌의 행정실장이다. 변호사는 아니지만 법이라는 냉혹한 세계 앞에서 눈물은 가장 값싼 감정 노동일 뿐, 오직 증거만이 왕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언니가 멍청하니까 그렇지. 너랑 사는 거 감옥 같아서 숨 막혀. 안 아파. 그룹 후계자. 이어폰을 통해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소름 끼치도록 선명했다. 음절 하나하나가 법정에서 그들의 목을 죄 결정적인 증거였고 그들의 심장을 뚫어버릴 총알이었다. 나는 녹음을 종료하고 곧바로 클라우드에 백업 파일을 전송했다. 빗줄기는 점점 굵어지고 있었지만 더 이상 춥지 않았다. 혈관을 타고 전례 없는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쳤다. 그것은 사랑도 미련도 아니었다. 순수하고도 차가운 사르였다. 박도준, 윤세아. 너희는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겠지? 나를 쓰레기처럼 구청 밖으로 내던졌으니 이제 두 다리 뻗고 행복한 미래를 꿈꾸겠지? 아니.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나는 가방에서 물티슈를 꺼냈다. 얼굴에 묻은 흙탕물과 번진 화장을 아주 천천히 꼼꼼하게 닦아냈다. 마치 무대에 오르기 직전 마지막 분장을 점검하는 배우처럼. 얼굴을 닦아낸 나는 벽을 짚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허리는 그 어느 때보다 꼿꼿하게 폈다. 나는 택시를 잡아탔다. 목적지는 곰팡이 냄새나는 반지하 방이 아니었다. 내가 7년 동안 몸담았던 곳, 바로 JK 법무법인이었다. 만나야 할 사람이 있었다. 이혼 소송과 경제사범 전담 에이스이자 한때 나에게 호감을 보였으나 박도준 때문에 거절했던 나의 선배, 강지훈 변호사였다. 강 변호사의 널찍한 집무실 소파에 앉아 그가 건네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들이켰다. 쌉싸름한 액체가 식도를 타고 넘어가자 혼탁했던 머릿속이 찬물을 끼얹은 듯 맑아졌다. 그래서 강지훈은 금태 안경을 치켜올리며 내가 책상 위에 올려둔 휴대폰과 병원에서 입수한 가짜 진단서 사본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눈빛이 사냥감을 노리는 매처럼 날카로워졌다. 어떻게 하고 싶은데? 사기죄 고소? 재산 반환 청구? 아니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잔 표면에 맺힌 물방울이 흘러내려 값비싼 원목 테이블 위에 동그란 자국을 남겼다. 소송은 너무 느려요. 게다가 고작 사기죄 형량 따위로 퉁치기엔 그들이 나한테 준 모욕감이 너무 커요. 나는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응시했다. 번쩍이는 네온사인들이 마치 수만 개의 감시하는 눈동자처럼 보였다. 그들이 가진 모든 걸 잃게 할 거예요. 내 목소리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차분했다. 명예, 지위, 돈,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그 후계자라는 헛된 꿈까지. 사람들 앞에서 발가벗겨져서 광대처럼 조롱당하고 손가락질받게 만들 거예요. 강지훈은 한참 동안 나를 응시했다. 이내 그의 입가에 흥미롭다는 듯 묘한 미소가 번졌다. 내가 알던 착해 빠진 한지원은 죽었나 보네. 죽었죠. 그들이 죽였으니까. 그날부터 3일 동안 나는 유령처럼 서울 곳곳을 누비고 다녔다. 로펌 생활을 하며 쌓아둔 모든 인맥을 총동원했다. 첫 번째, 병원. 박도준이 췌장암 확진을 받았다던 곳은 강남 구석에 있는 소규모 개인 병원이었다. 원장이 도박빚에 시달리고 있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약간의 답방만으로 박도준의 진짜 검진 기록을 확보하는 건 식은 죽 먹기였다. 결과지는 명확했다. 경미한 지방간을 제외하면 당장 마라톤을 완주해도 될 만큼 건강한 신체였다. 두 번째, 윤세아. 신용정보회사에 다니는 지인을 통해 윤세아의 뒷조사를 마쳤다. 회장이 아끼는 딸. 지나가던 개가 웃을 소리였다. 그녀는 회장이 젊은 시절 저지른 실수로 태어난 존재였고 호적에도 오르지 못한 상태였다. 회장 사모님은 그녀를 끔찍하게 혐오했다. 그녀가 갑자기 귀국한 이유는 회장의 건강이 악화되자 집안의 액땜을 위한 정략 결혼의 재물이나 유산 싸움의 장기판 말로 쓰기 위해서였다. 윤세아 역시
뱃속의 아이를 무기 삼아 유산을 챙기기 위해 만만한 설거지 남편이 급히 필요했던 것이다. 박도준은 자신이 동아줄을 잡았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썩은 동아줄을 잡고 불구덩이로 뛰어든 셈이었다. 그리고 내가 할 일은 그 구덩이 바닥에 기름을 붓고 불을 지르는 것이었다. 세 번째, 여론. 대한민국에서 법보다 더 무서운 심판대. 바로 국민정서법이었다. 깊은 밤, 반지하 방.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았다. 모니터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르스름한 불빛이 표정 없는 내 얼굴을 비췄다. 타다, 타다, 타다. 정정만이 감도는 방 안에서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복수의 서곡처럼 울려 퍼졌다. 나는 레몬 테라스에 접속했다. 대한민국 주부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커뮤니티이자 한 사람의 인생쯤은 가볍게 매장시킬 수 있는 여론의 핵무기 저장소였다.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글이 삭제될 수도 있었다. 나는 새로 만든 아이디로 로그인을 했다. 닉네임은 버려진 약 찌꺼기. 제목, 충격 시한부라던 남편의 기적같은 완쾌. 재벌가 혼외녀와 재혼하려고 췌장암 말기라고 거짓말한 남편을 고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혼한 지 채 2주가 되지 않은 여자입니다. 불과 며칠 전, 제 전남편은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췌장암에 걸렸다며 저를 과부로 만들 수 없으니 이혼해달라고 울며 빌었습니다. 나는 자극적인 단어를 쓰지 않았다. 대신 아주 차분하고 객관적이며 건조한 문체로 사건의 전말을 서술했다. 하지만 내가 첨부한 증거들은 치명적인 독이었다. 마지막 문장을 끝마쳤다. 내 검지가 등록 버튼 위에서 잠시 멈췄다. 이걸 누르는 순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다. 박도준은 사회적으로 매장될 것이고 윤세아는 미쳐 날뛸 것이며 나 역시 그 폭풍의 눈 한가운데 서게 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왼손 약지를 내려다보았다. 오랫동안 끼고 있던 결혼 반지를 뺀 자리에 남은 희미한 하얀 자국. 그것이 지난 3년간의 거짓된 결혼 생활이 남긴 유일한 흔적이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손가락에 힘을 주었다. 딸깍. 마우스 클릭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다. 화면에 로딩을 알리는 동그라미가 두어 바퀴 돌더니 이내 메시지가 떴다. 게시물이 등록되었습니다. 나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창밖의 새카만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폭풍이 시작되었다. 그날 밤 서울의 인터넷망은 그야말로 불타올랐다. 책상 위에 둔 휴대폰이 미친 짐승처럼 진동하기 시작했다. 레몬테라스 탭에서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댓글 알림이었다. 처음에는 몇 초 간격이더니 이내 끊어지지 않는 웅웅거림으로 바뀌었다. 휴대폰이 딱딱한 나무 책상 위에서 춤을 추며 심장을 옥죄는 소리를 냈다. 나는 바로 확인하지 않았다. 그저 쉴 새 없이 숫자가 올라가는 알림 배지를 바라보았다. 새벽 2시였지만 이 나라의 분노는 잠들지 않는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손끝에 닿은 액정이 뜨거웠다. 댓글창은 이미 아수라장이었다. 세상에 저런 쓰레기는 것에 시켜야 하는 거 아니냐? 법이 죽었네. 죽었어. 저 간호사인데요. 진단서 코드만 봐도 가짜인 거 티나요. 저 병원 유명해요. 돈 좀 있는 집 아들들 병역비리 브로커로 소문난 곳이에요. 신상 털렸어요. 사진 속 뒷모습이랑 임산부 가방 보니까 남자는 성운건설 예비 사위 박도준이고 여자는 윤세아네요. 저 서초구청 공무원인데 그날 현장에 있었어요. 전 부인분 진짜 너무 불쌍했어요. 보안요원한테 끌려나가는데 무릎에서 피가 줄줄 흐르더라고요. 눈물은 이미 말라버린 지 오래였다. 그 자리를 채운 건 기묘한 쾌감이었다. 아무것도 모른 채 행복에 젖어있을 원수들의 머리 위로 날카로운 칼날이 떨어지기 직전의 그 짜릿한 전율. 강지훈 변호사에게서 카카오톡 메시지가 도착했다. 여론은 이미 끓을 대로 끓었어. 내일이 그들의 결혼식이자 가장 화려한 장례식이 되겠네. 준비됐어. 나는 창문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보았다. 헬스케졌지만 눈동자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는 여자가 거기 있었다. 준비됐어요. 10월 28일 신라호텔 다이너스티 홀.
서울에서 가장 비싸고 화려하다는 예식장. 듣자 하니 꽃장식 비용만 1억 원이 넘는다고 했다. 식장 안은 값비싼 수입 백합 향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 달콤하고 진한 향기가 숨이 막힐 듯 답답했다. 마치 무언가 썩어가는 악취를 필사적으로 감추려는 듯했다. 나는 검은색 벨벳 원피스 위에 재단이 날카로운 흰색 정장 재킷을 걸쳤다. 신용카드 한도를 꽉 채워 산 옷이었지만 아깝지 않았다. 장례식에 조문하러 가는 길인데 예의는 갖춰야 하지 않겠는가? 나는 연회장의 거대한 양문 앞에 서서 손에 들린 청첩장을 내려다보았다. 금박이 박힌 고급스러운 종이. 박도준이 보란 듯이 내게 보낸 것이었다. 자신이 드디어 상류사회에 진입했음을 과시하고 싶었거나 나에게 완벽한 패배감을 안겨주려 했겠지. 어머, 이게 누구야? 지원이 아니니? 우아한 현악 삼중주 연주를 찍고 들어오는 날카로운 목소리. 나의 전 시어머니, 아니 이제는 이 여사라고 불러야 할 그녀였다. 짙은 보라색 비단 한복을 차려입고 머리는 탑처럼 높게 올린 채였다. 얼굴에는 분칠을 얼마나 두껍게 했는지 가면을 쓴 것 같았고 입술은 쥐라도 잡아먹은 듯 붉었다. 그녀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경멸과 경계심을 드러냈다. 왜? 그 반지하 색방이 불편해서 밥이라도 얻어먹으러 왔니? 경고하는데 오늘 여기 오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 줄 알아? 감히 여기서 행패 부렸다간 쥐도 새도 모르게 묻어버릴 줄 알아. 그녀가 비취 반지를 낀 손가락으로 내 어깨를 쿡쿡 찔렀다. 나는 피하지 않았다. 대신 쓰레기를 보는 듯한 눈빛으로 그녀를 내려다보며 살짝 비켜섰다. 어머니. 그녀가 그토록 듣기 좋아하던 호칭을 불렀다. 하지만 온도는 영하 20도보다 차가웠다. 오늘 입으신 한복 참 곱네요. 제 전세 보증금 2억 원 빼돌려서 해 입으신 옷이라 그런지 때깔이 참 좋아요. 며느리 목숨값으로 산 옷 입고 있으면 밤에 가위 눌리지 않으세요? 이 여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다. 입가 근육이 파르르 떨렸다. 너 지금 무슨 소릴 짓거리는 거야? 보안요원 어딨어? 소리 지르지 마세요. 나는 한 발짝 더 다가가 그녀의 귓가에 나직하게 속삭였다. 축의금 내러 온 거예요. 도준 씨가 저한테 아주 큰 선물을 부탁했거든요. 그 뱃속의 아이에 관한 선물이요. 아이라는 단어에 이 여사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그녀에게 그 재벌가 손주는 신분 상승을 위한 유일한 동아줄이었으니까. 너 허튼 수작 부리기만 해봐. 그녀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나를 노려보았지만 차마 보안요원을 부르지는 못했다. 나는 그녀를 비웃듯 스쳐 지나가 금빛으로 번쩍이는 연회장 안으로 들어갔다. 홀 안은 하객들로 가득했다. 남자들은 값비싼 슈트를, 여자들은 보석을 휘감고 있었다. 메인 테이블에는 건설 그룹 회장이 앉아 있었다. 표정은 다소 어두워 보였지만 억지로 체면을 유지하고 있는 듯했다. 무대 위에는 박도준과 윤세아가 샴페인 타워 앞에 서 있었다. 박도준은 흰색 턱시도를 입고 왕자님 흉내를 내고 있었고 윤세아는 특수 제작한 웨딩드레스로 부른 배를 교묘하게 가린 채 풍만한 부티를 뽐내고 있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7단 케이크를 자르고 있었다. 자, 그럼 이제 신랑이 신부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성장 동영상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사회자의 들뜬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조명이 어두워지고 무대 뒤편에 거대한 LED 스크린이 밝아졌다. 나는 구석 기둥 뒤에 서서 영상을 담당하는 스태프를 바라보았다. 내가 미리 매수해둔 아르바이트생이었다. 그가 내 쪽을 향해 슬쩍 오케이 사인을 보냈다. 스크린에는 박도준과 윤세아의 달콤한 데이트 사진들이 파노라마처럼 흘러갔다. 배경음악으로는 감미로운 팝송 시가 깔렸다. 하객들이 가식적인 감동에 젖어들 무렵 갑자기 화면이 지직거리며 흔들렸다. 날카로운 노이즈 소리에 사람들이 귀를 막았다. 그리고 다음 순간 스크린 속 사진이 바뀌었다. 달콤한 커플 사진은 온데간데였고 고해상도로 스캔된 진료 기록지가 화면을 가득 채웠다. 환자명, 박도준 진단명, 경미한 지방간 췌장 기능, 정상,
순식간에 장내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사람들이 상황 파악을 하기도 전에 스피커가 터질 듯한 볼륨으로 익숙한 목소리를 토해냈다. 언니가 멍청하니까 그렇지. 박도준의 목소리가 거대한 다이너스티 홀을 쩌렁쩌렁 울렸다. 최고급 음향시설을 타고 흐르는 그 목소리는 천둥소리처럼 선명했다. 너랑 사는 거 감옥 같아서 숨막혀 죽을 뻔했대. 언니 꼴 좀 봐. 맨날 마트 할인 코너나 기웃거리고 몸에서는 가난한 냄새가 풀풀 나. 무대 위에서 케이크 칼을 쥐고 있던 박도준이 얼어붙었다. 쨍그랑. 칼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는 공포에 질려 눈을 부릅뜬 채 사색이 되어 소리쳤다. 꺼. 당장 꺼. 이게 뭐야. 누가 이랬어. 하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았다. 화면은 나와 윤세아가 주고받았던 카카오톡 캡처 화면, 그리고 구청 로비에서 녹음된 그 결정적인 대화로 넘어갔다. 우리 튼튼이는 그룹의 미래야. 아들이면 오빠, 바로 경영기획실로 발령 내주기로. 그 늙은이 곧 갈 때 다 됐어. 유산만 챙기면 그 영감탱이도 바로 요양원으로 차버릴 거야. 마지막 대사는 윤세아의 목소리였다. 메인 테이블 쪽에서 와장창 하는 굉음이 들렸다. 건설 그룹 회장이 분노로 온몸을 떨며 테이블을 뒤집어 엎은 것이었다. 붉은 와인이 하얀 테이블보 위로 쏟아져 마치 선열이 낭자한 범죄 현장처럼 보였다. 늙은이. 회장이 단상 위에 윤세아를 향해 삿대질을 했다. 손가락이 미친 듯이 떨리고 있었다. 이 천한 것들이 감히 나를 두고. 아빠. 아니에요. 이거 조작된 거예요. 저 미친 여자가 날 모함하는 거라고요. 윤세아가 드레스 자락을 움켜쥐고 단상 아래로 뛰어내려오려다 당황한 나머지 발을 핫디뎠다. 까. 그녀는 비명과 함께 계단에서 굴러떨어졌다. 내 배. 도준 오빠. 나 좀 살려줘. 하지만 박도준은 그녀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는 똥파리처럼 무대 위를 허둥지둥 뛰어다니며 자신의 몸으로 그 거대한 스크린을 가려보려 애썼다. 이거 가짜야. 다 거짓말이라고. 내 전처가 미쳐서 복수하는 거야. 저 여자 정신병자라고. 팟. 조명이 켜졌다. 동시에 연회장 정문이 거칠게 열렸다. 강지훈 변호사를 필두로 제복을 입은 경찰 4명이 들이닥쳤다. 박도준 씨. 경찰이 신분증을 들어보이며 차갑게 말했다. 귀하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보험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영장입니다. 안 돼. 박도준은 은색 수갑을 보자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털썩 주저앉았다. 방금 전까지 의기양양하던 신랑은 온데간데 없고 척추가 부러진 개처럼 비참한 꼴이었다. 나 억울해요. 다 저 여자가 시킨 거예요. 윤세아가 시켰다고요. 그는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윤세아를 손가락질하며 악을 썼다. 이혼만 하면 나 후계자 만들어준다고 꼬셨단 말이야. 난 이혼하기 싫었어. 지원아 어딨어? 나 너 사랑해. 알잖아. 그는 광기 어린 눈으로 하객들 사이를 뒤지며 내 이름을 불렀다. 나는 기둥 뒤 어둠 속에서 천천히 걸어 나갔다. 마치 스포트라이트가 나를 비추는 것 같았다. 나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단상 아래까지 걸어가 바닥에 널브러진 전 남편을 내려다보았다. 사랑. 나는 피식 웃으며 가방에서 티슈 한 장을 꺼냈다. 그리고 적선하듯 그의 얼굴 위로 툭 던졌다. 개소리하지 마. 내 사랑은 너무 비싸서 내 목숨을 팔아도 못 사겠더라. 지원아.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잠시 미쳤었나 봐. 박도준이 무릎으로 기어와 내 치맛자락을 잡으려 했다. 만지지 마. 나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차갑게 쏘아붙였다. 더러워. 경찰 2명이 박도준을 거칠게 제압하고 팔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웠다. 내 아들 놔. 이 강도 같은 놈들아. 넋이 나가 있던 이 여사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달려들었다. 내 아들은 건설 그룹 사위야. 니들이 감히 누굴 건드려. 저 늙은 여편네 당장 끌어내.
회장이 시퍼렇게 질린 얼굴로 보안팀장에게 손짓했다. 덩치 큰 보안요원들이 이 여사의 양팔을 낚아챘다. 그녀가 발버둥 치는 바람에 벗겨진 꽃신 한 짝이 샴페인 타워 잔에 속으로 처박혔다. 한지원. 이 천벌 받을년. 내가 널 저주할 거야. 지옥에나 떨어져라. 그녀의 악다구니는 굳게 닫히는 문 너머로 멀어졌고 이내 복도 끝으로 사라졌다. 나는 바닥에 쓰러져 하혈하고 있는 창백한 윤세아와 경찰에게 짐승처럼 질질 끌려가는 박도준을 번갈아 보았다. 하객들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거나 수군거리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흥미진진한 구경거리를 만난 흥분이 가득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 상류 사회였다. 그들이 그토록 목매달며 들어가고 싶어 했던 그곳. 넘어지는 순간 모두가 달려들어 짓밟아버리는 정글.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역겨운 백합 향기는 사라지고 차갑고 상쾌한 자유의 냄새가 났다. 나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려 결혼식이라는 이름의 처형장을 빠져나왔다. 그해 겨울, 서울은 유난히 추웠다. 한강이 꽁꽁 얼어붙고 칼바람이 살을 애는 날씨였다. 하지만 나는 청담동의 한 테라스 카페에 앉아 있었다. 난로가 훈훈하게 돌아가는 그곳에서 나는 향을 추가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손에 쥐고 흩날리는 눈발을 감상하고 있었다. 징.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로 온 문자 메시지였다. 하지만 나는 보낸 이가 누구인지 단번에 알 수 있었다. 화면에 뜬 메시지 창을 읽어 내려갔다. 지원아, 감옥 안이 너무 추워. 여기 사람들은 돈 때문에 조강지쳐버린 쓰레기라고 나를 괴롭혀. 손에 동상이 걸려서 너무 아프다. 내가 예정을 생각해서 영치금 좀 넣어주면 안 될까? 조금만이라도 줘. 나 진짜 반성하고 있어? 출소하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나는 무표정한 얼굴로 문자를 응시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박도준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의 사문서 위조, 보험 사기까지 더해져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고 했다. 게다가 건설그룹 회장의 심기를 건드린 죄로 감방 안에서의 생활은 지옥 그 자체라고 했다. 윤세아는 그날 유산했다. 기형하였다고 한다. 회장은 혼외 자식 스캔들로 주가가 폭락하자 격노하여 윤세아와의 모든 연을 끊어버렸다. 그녀는 상류층 사교계에서 완전히 매장당했고 지금은 경기도 외곽의 허름한 반지하에서 동네 아줌마들에게 저가 네일을 해주며 근근히 입에 풀칠하고 산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녀는 손님들 손톱을 다듬으며 울먹인다고 했다. 사촌 언니 남편만 뺏지 않았어도 지금쯤 떵떵거리며 살았을 거라고. 헛웃음이 터져나왔다. 빨대로 얼음을 휘젓자 달그락거리는 경쾌한 소리가 났다. 다시 시작. 나는 고개를 들어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보았다. 지금의 나는 몸에 딱 맞는 캐시미어 코트를 입고 있었고 피부는 꾸준한 관리 덕에 윤기가 흘렀다. 거머리 같던 결혼 생활을 끝낸 후 나는 일에 매진해 지난주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 대우를 받는 이사로 승진했다. 그리고 집도 샀다. 전세가 아닌 온전한 내 명의의 자가였다. 대출금도 없고 불쑥 찾아와 문을 따고 들어오는 시어머니도 없으며 내가 수발들어야 할 거대 아기도 없는 나만의 성. 나는 번호를 눌러 차단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다. 이번에는 눈물도 분노도 그 어떤 감정의 동요도 없었다. 이 번호 차단. 확인 버튼을 누르고 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크게 한 모금 들이켰다. 차가운 액체가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짜릿한 전율을 주었다. 머릿속이 그 어느 때보다 명징해졌다. 이게 내 인생이다. 조금 쓰고 조금 차갑지만 끝맛은 더할 나위 없이 깔끔한 자유의 맛. 창밖에는 한방눈이 펑펑 쏟아져 도시의 모든 오물과 추악함을 하얗게 덮어버리고 있었다. 나는 잔을 내려놓고 가방을 챙겼다. 문을 열고 눈보라 속으로 걸어 나갔다. 더 이상 춥지 않았다.